네, 3월 30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회담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이제 좀 축소되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 증시가 올랐던 네, 기대감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사실 장중에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 당하면서 10년물이랑 역전 당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이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었는데 또 다시 뭐 러시아 쪽 이제 5차 회담 이제 결과가 좀 긍정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항공, 레저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오르고 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그런 기대감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 사태 때문에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수혜라고 생각했던 업종들 중에서는 뭐 물론 자동차가 좀 강하게 오르긴 했죠.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으니까 자동차가 강하게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정말 잠잠했고 하다못해 삼성전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왜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아니, 빠지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못 오르지?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지난번 빠질 때도 좀 버텨줬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닥 확인을 하고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시장이 저도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뭔가 좀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뭔가 확 뚫어주는 맛이 없고 그냥 다 얘 조금 쟤 조금 한 바퀴씩 다 돌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섹터별로. 그나마 최근에 그래도 가장 강한 섹터라면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그나마 좀 가장 강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조금씩 특히 뭐 지수는 확 눌려 있고 이제 종목별로 돌아다니고 섹터별로 돌아다니고 뭐 테마주 돌아다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시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한 고민에 많이 빠진 느낌? 사실 여기서 방향성이 다들 이제 기대는 윗방향이지만 위로도 시원하게 못 가고 하방은 좀 막혀 있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아니면은 요거라도 올라왔으니까 좀 팔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드는 그런 좀 답답한 시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잘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상방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치를 뭐 2,800 전후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서 좀 강한 좀 저항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네, 시원한 그런 맛은 없죠. 다만 이제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게 빠른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분들한테 또 개별주나 뭐 테마주나 아니면 종목 하나하나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좀 답답하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면 좋겠는데, 에너지를 모은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 뭔가 좀 이렇게 정신 사나운 느낌? 뭔가 이렇게 뭔가 이거다라는 느낌은 아니라 조금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정말 분산하고 분주한데 뭔가는 없다, 뭐 이렇게 핵심 알맹이가 빠진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수혜주대로 피해주는 피해주대로 뭐 그 느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딱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개별주들이랑 중소형주들로서 좀 에너지 소진이 좀 많이 된 상태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주 따는 수급이 안 좋고, 특히 뭐 오늘은 30일이고 내일 31일이잖아요. 31일이면 3월 1분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어느 정도 수익률 맞춰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좋아하고 선호하는 종목들. 이런 거 가지고 좀 수익률 내기 위한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중소형급 아니면 뭐 중형급, 그다음에 섹터별로 대장주들 이런 것들의 플레이는 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좀 지수는 좀 많이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도모하는 느낌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억지로 뭔가 좀 꿰맞추는 느낌? 그럼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데 못 오를 자리에서 시원하게 못 올라주면 나중에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시원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조금 깨름직한 느낌?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종목별로
빨리 치고 빠지고 막 이런 대응들을 트레이딩으로 요즘은. 근데 사실 그렇게 뭐랄까 이슈가 나오면은 잠깐 단발 그런 식이거든요. 뭔가 그 기업에 대한 뉴스, 호재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빠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또 원위치 이렇게 되니까 시세 연속성이 없고 그나마 좀 테슬라 따라가지고 2차 전지 정도가 좀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우위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요새 반도체도 좀 시원하지가 않는 흐름. 그래서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4월달에 시장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김영희 교수님도 4월달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셔가지고 불안해. 근데 기업 원인 트리거는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트리거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맞아요. 애널리스트들의 그 맞아요. 낮춘 수치보다도 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시장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이제 농심도 1분기의 실적이 뭐 안 좋을 거야. 컨센 하회야 이러면서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근데 잠깐 빠지다 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견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이럴 것인가라고 해보면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저희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 있잖아요. 4월은 잔인한 달. 아 그래요? 4월은 잔인한 달. 5월은 뭐 세렌메이라고 있잖아요. 주식 팔고 떠나라.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그거 무섭게 봤는데 진짜 5월달 작년에 빠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증시 격언이 그냥 농담으로 만들어진 건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성현들의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게 그죠. 옛 선조들의 지혜 같은 그런 느낌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뭐 1월 달에는 좀 약간 그런 연초 랠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연초 랠리가 있는데 4월 달에 보통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좀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1분기 달에서는 이제 1월부터 시작해 1월 효과 뭐 이러면서 막 랠리들이 있다가 이제 그때 꺾이니까 그게 또 마침 딱 맞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는 엔터 섹터? 이 엔터 섹터 하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조업이잖아요, 국내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엔터나 컨텐츠나 이런 쪽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인플레에도 뭐 무관하고 실적에서도 방어적이. 그러니까 이런 쪽들만 지금 가잖아요. 오늘 JYP 엔터는 신고가란 말이에요. 거의 2년 나의 신고가. 그렇다시피 시장이 안전한 종목. 안전한 섹터. 1분기에서 절대 피 안 볼 섹터. 이런 것들만 지금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1분기에 모든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공격적인 매수는 자꾸 뒤로 살짝 미루는 느낌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개인들이랑 거의 세력성의 그런 종목들이 뭐 강하게 변동해서 저는 진짜 현대 사료? 얼마 전에 며칠 전 사료주가 좋았죠. 그 종목만 계속 가는 M&A 이슈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유가 없죠. 근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M&A 어쩌고 그러는데 뭐가 나온 것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9배 올랐더라고 며칠 동안. 그래서 그런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부럽다. 작전주, 세력주?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 근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용차 인수한다고 에디슨 EV 그렇게 올려놓고 뭐 난리를 치더니만 감사의견 거절?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제 그제만 해도 뭐 항소할 거다, 뭐 소송할 거다, 우리 돈 있다,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그리고 그 전에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한다고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무증까지 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피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니까 그런 세력형들 뭐 거의 일명 뭐 작전주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사실 주의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돈들이 뭐 그러니까 뭐 대형주 안 가고 그러니까 다 그런 데서 쪼만하게 하는 거죠.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우리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리 현대사료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정말 소위 네. 그 뭐 정치인주 뭐 이런 것처럼 테마주들. 잡주들의 이러한 이해 못하는 상승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돈이 뭐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고 방향성이 없잖아요. 이게 방향성이 없을 때는 항상 이런 중소형주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일단 3월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시즌 끝나면은 더욱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돈이 들어와서 시장에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런 종목 거들떠도 안 보는데 시장이 방향성이 없고 박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 플레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안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
후발로 쫓아 들어가면은 막차 타고 또 손해 보는 케이스들도 많아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간 실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저희가 금융 장세를 지나서 지금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 거기 어디 언저리쯤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역금융 장세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라면은 적어도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그 금리보다는 돈이 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실적이 되는 기업이든 아니면 자산 가치가 우량해서 자산 가치가 많아서 그 자산 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뭔가 좀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역금융 장세에서는 선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당분간은 뭐 그런 자산가치주,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역금융 장세에는 가치주를 하시고 배당주를 하시고 뭐 다 그러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공식. 네, 지주회사를 하시고. 근데 그 공식이 잘못된 공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들이 실적까지 도와준다라면은 더 시장에서 선호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성장주도 실적이 나오면 가치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장주도 실적이 나오면 가치주예요. 그래서 시장은 또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성장주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일단은 뒷받침되는 걸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4월달, 5월달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라서 더욱더 종목별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해서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4월달은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그 리포트를 좀 봤는데 에코 버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보내주신 자료잖아요. 근데 그거 봤는데 그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러니까 결국은 메아리 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거치지는 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맞아요. 부정적인 쪽으로의 자꾸 네. 경기도나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네.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더 자산의 버블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오지 네. 않겠냐라는 네. 예측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설득력이 있던데 나는. 아니,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뭘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원자재 버블이라는 게 지금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막 원활하게 돌아가서 공급이 딸려서 나오는 그런 버블이 아니라 수요가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완전히 딸려가지고서 가격만 막 미친 듯이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니켈도 그렇고 뭐 어떤 사유였던 건지 간에,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비료 가격이 그렇게 장난 아니게 막 급등을 하고 난리라던데, 그다시피 지금은 그런 원자재 버블, 이런 버블이 만들어낸 것을 시장에서 그거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가 버블이 아니라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 버블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철강이든 뭐든 됐든 간에 다 그런 원자재 버블. 사실 그 원자재 버블이 크게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무서운 게 경기 침체가, 이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지네는 뭐 좀 좋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겠지만 거기만 일단 좋잖아요. 나머지들은 안 좋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긴 하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진짜 금리 만지기가 지금 가장 애매한 시기일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대외 정세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단 말이지.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은 정말 자기네도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가 올리는 데서 힘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버블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운데 이게 정말로 소비 심리까지 건드려버리고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써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반대로 치고 들어와서 기업들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내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리포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버블 생각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시점에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게 그래서 많이 좀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자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에코 버블은?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원자재주가 좋을 일은 사실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게 우리가 선반영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높지만 분명히 꺼질 거를 알기 때문에 네, 맞아요.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은. 근데 그거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 예전에도 보면은 진짜
이 정도 올랐으면은 많이 올라왔다.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어머 미쳤다. 근데 더 올라가면 이거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그 버블의 순환. 네, 그래서 내가 이 버블에 확실히 들고 내가 마지막에 배팅하는 그 순간이 진짜 버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지금 무시하고 있지. 뭐 유가가 얼마까지 가겠어, 뭐 이러면서 그치. 그죠? 무시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모든 그 리스크의 그 원흉이 코로나였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뭐 최근에 스트레스 코로나도 스트레스 오미크론이죠. 스트레스. 네, 그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잡힐 만한 틈에 러시아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현대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가진 잘 않거든요. 사실 현대 전쟁은 그냥 2, 3일이면 끝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물량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군사 작전, 군사 능력의 차이인가? 무기가 굴인가? 거기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기네, 진짜. 아, 진짜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현대전은 2, 3일이면 끝이다. 아니면 정말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저항 의지가 국민이 땅땅 뭉쳐가지고 강할 수도 있고. 아니, 요새 얘기가 보니까 사실 러시아 전쟁이 길어져도 미국은 손해볼 게 별로 없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경쟁자인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또 유럽 쪽으로 자기네 이제 이제 가스라든지 뭐든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군소품하고 생기니까. 무기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뒤에다가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벌써 총알 바닥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막 일본을 대주고 있는 거라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무기가 별론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싶긴 한데 사실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속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불쌍한 건 전쟁 나면 민간인이 사실 군인보다 더 많이 희생당한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좀 진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게 빨리 끝나야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원자재 버블링도 끝나고. 근데 오늘 어쨌든 좀 끝날 것처럼 그 어떤 좋은 징조가 보이니까 살짝. 리오프닝주가 좋았잖아요 오늘. 그쵸. 특히 자동차주도. 자동차야 뭐 현대차 그 공장이 그쪽에 있다니까 뭐 그렇다 그쵸. 치고 일단 리오프닝이 좋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쟁 때문에 또 이제 마음대로 그 여행 심리가 사그라들었었는데 그런 심리들이 좀 잘 살아나니까 상대인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 여행주들은 최근에 기사 보시면 공항에서 뭐 장사진을 치렀다고 그리고 항공권이 오늘이 제일 싸 뭐 이러잖아요. 내일이면 10만 원씩 쑥쑥 올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나 진짜 이번에는 정말 놀러 간다 막 여행 갈 거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행도 요 근처 안 가고 멀리 유럽, 뭐 미국 막 이런 식으로 멀리.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복 소비가 이제는 막 이제 여행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행을 당장 가서 여행사들이 막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항공주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행사들 계속 좀 감사 보고서도 막 안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증자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오늘 뭐 뉴스 보시면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안철수 뭐 위원장? 인수위 위원장. 그분 뭐 얘기로는 뭐 여행사들 뭐 이렇게 손실난 거 뭐 보존해 준다 뭐 그런 뉴스 아까 뭐 그런 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보존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많이는 못 해주겠지. 자영업자들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나도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문제들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여행주들이 피해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 증자도 하고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살아남는 자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운 거리보다는 멀리 가는 쪽이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이 좀 좋을 수가 있겠고 근데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종이라든가 이게 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몰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될만해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 일을 위해서 모이면서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회사들 생기고 광고해서 여행사는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항공사가 문제지. 맞아요. 그럼 또 금세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여행사들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이제 여행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사들이 이제 쫙 이제
해놓고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하도 당한 기억에서 더 쉽게 막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뒤에 뭐 우주선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여행사보다는 항공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다음에 레저 쪽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카지노 쪽 이런 쪽들도 이제 좀씩 좋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면세점은 근데 저는 뭐 그냥 쏘쏘할 것 같아요. 한도 제한은 풀어줬지만 뭐 어차피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면세점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뭐 면세점 그 뭐지 임대료도 깎아주고 그죠? 임대료도 깎아주고 따이공들이 화장품도 많이 사가고 오히려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서 면세점들은 더 수혜를 강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지금 봉쇄한 거라든지 중국 관련해서 뭔가가 있어야지만 국내 면세점들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고요. 뭐 물론 나가면서 사가는 것도 많긴 내국인들이 많이 사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항공이랑 뭐 카지노 정도가 그나마 조금 리오프닝에서는 좀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엔터주죠. 엔터주죠. 지금 공연이 엄청나게 그 하고 오프라인 있잖아요. 공연에 대한 수익 기대. 지난번에 BTS 보니까 뭐 한 번 공연에 한 500억? 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미국 뭐 500억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또 국내 이제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팬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굿즈 판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아까 보니까 그 뭐 스트레이 키즈인가? 빌보드 200에서 1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JYP 엔터가 뭐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뭐 요 최근에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랑 뭐 이제 이래나 저래서 맨날 싸우고 있긴 하지만 더 가격 높여 받으려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뭐 빅뱅도 돌아오고 뭐 계속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이제 다 출격하고 하니까 계속 해외 공연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외 공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오프닝 수요에서 확실히 엔터주들은 원톱이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뭐랄까요. 코로나 시대 때는 온라인이었었지만 이제 오프라인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돌아오고 그다음에 인플레랑 또 무관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계속 상향되니까 요새 엔터주들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실적 계속 상향 레포트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기 뭐 2분기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쪽이 안전하니까 또 저만 해도 제조업체도 안 좋은데 여기 확실히 좋은 쪽으로 기관이라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또 수요가 막 몰리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리오프닝에서는 뭐 엔터, 콘텐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엔터주들,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하고 아까 항공주 뭐 이 정도가 가장 수혜가 아니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난 물론 지나봐야 되겠는데 그 여행주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처음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조금 같은 상품을 조금 마진 덜 먹겠다. 새로 생기는 사업자들이 그래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데 싸게 공급하면 어차피 유통업에서 그냥 팔면 다 팔리는 거니까 꼭 하나 투어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뭐 이런 패키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가게 될 거잖아요. 네. 현대백화점이 아니 현대 홈쇼핑이 파는 뭐 네. 이러면서 여행 시장이 그냥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예전처럼 네, 좋아지겠다. 뭔가 좋아진다기보다 경쟁이 금세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좀 낮지 않나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이 낮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뭐 하겠다 그러면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 보통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 경험만 있으면 그리고 또 많이 그만뒀잖아요. 그 여행 하던 사람들 결국 다시 자기 와서 경험 차려? 살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차려. 쉽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건 지나봐야지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예전처럼 확 돌아가는데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 네, 이제 왜냐면 자유롭게 여행 다니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행사들 이렇게 뭐 리오프닝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정된 곳으로만 이제 뭐 이렇게 면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한번 싹 겪고 난 다음에 중소업체들은 좀 뭐랄까 재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환경이 강력하고 믿을 만한 그런 쪽들이 확 또 오히려 꽉 잡지 하긴 또 않을까. 자유여행이 또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뭐 또 온라인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뭔가 인프라에서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확실한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같은 값이면은 저기 뭐 이렇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여행사에서 우리 여기 뭐 항공 이렇게 하고 저기 여행 가는데 호텔 뭐 룸 해가지고서 요 정도 빼줘 그러면 그 호텔에서 아니 됐어 하나 투어가 다 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룸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량을 확 잡는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독과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행주라면. 근데 네. 아무튼 좀 여행주는 기대가 조금 됩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지. 자본 확충 좀 하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반도체, 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오히려 맞아요. 여기 반도체를 TSMC와 같은 환경을 네. 만들어주겠다. 아주 맞아요. 강력한 발언을 맞아요.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뭐 나쁘지 않고. 맞아요. 근데 한국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거 맞아요. 왜 그래요? 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오늘은 좀 뜨겠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 뜨더라고요. 정말 삼성전자는 이게 좀 시총 상위 1등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사주면 힘들어요. 기관이 또 안 사주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월 말 기관도 실적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기관이 100억 가지고서 삼성전자 사서 수익 내기가 쉽겠어요? 조만한 주식 사서 수익 내기가 더 쉽겠어요? 그렇지. 기관도 그 한정된 돈 안에서 뭔가 수익률을 확 보여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작은 종목 매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단위나 아니면은 뭐 하나 확실한 종목으로 이제 몰려가는 느낌? 이런 부분이고 오히려 요새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 올라오고 또 다시 또 오늘 SDI 올라오고 이러듯이 많이 빠진 낙폭과대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시장 대외 변수 이슈에 좀 확실한 쪽으로 가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애플도 올해 조금 휴대폰 조금 적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리고 올해 휴대폰 업체들마다 올해 물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또 있죠. 그런 상태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금산분리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비싼 게 좋겠어요? 싼 게 좋겠어요? 싸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세금 낸다고 물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삼성 그렇지, SDS, 블록티를. 네, 삼성 SDS도 뭐 순식간에 막 급락하듯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금 관계 이런 부분들과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그룹 내의 그런 뭐랄까 금산분리법 그거에 맞추는 그런 대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좀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로만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야 이건 비코제인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되게 좋은 호재 아니에요? 그거가 뭐 뉴스 보면서 이건 대박이다 이랬거든요. 왜냐면 거기 보면은 세액 공제를 6%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6%, 대기업들은 6%에서 20%까지 늘려준다는 거예요. 와, 그럼 수익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니까요. 저는 오늘 급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일 하려나? 진짜 나서 이거 뭐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호재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호재. 나라에서 밀어주겠다는데 세액공제도 그렇게 늘려주겠다는데 그럼 그게 바로 다 이익이잖아요. 보다 환율도 10원씩이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니네 나라 반도체 회사들처럼 니네 나라에 투자하는 거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줘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다시피 그리고 지금 반도체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들마다 예전에는 세계화였었잖아요. 세계화. 지금은 탈세계화. 당해 보니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분산해 놓는 게 좋지가 않은 것 같지. 뭔가 일단은- 사고가 나면 어디서 스톱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어야지, 밸류체인이 맞아요. 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더라.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싼 데다가 공장 짓고 뭐 이러고 막 그치. 해서 거기서 하고 막 현지화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었는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사건 사고가 나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거지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국내의 업체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투자하고 삼성전자를 좋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밑에 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재료업체들이 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들을 더 시장에서 공략을 했고 최근에 그런 섹터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아는 거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수익률 내기가 쉽고 이게 더 수혜가 크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아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유럽 사태 나고 이랬을 때는 이게
너 하나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 이러니까 그냥 다 연합해서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웬만큼 살판 되니까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나 혼자 잘 살아봐야 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힘들었었는데 또 러시아 사건 터지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도 뭉쳐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인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를 지금 파종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한 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기사 보니까 이거 진짜 먹거리 전쟁 난리 난다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절대 곡창지대에서 50%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 많던데 이제 그거 막 쌀 퍼주거나 수출하지 말고 그걸로 쌀라면 뭐 쌀국수, 쌀빵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렇지. 국내에서 자꾸 기업들이 쟁이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재고를 더 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식량 경쟁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고를 쌓으려는 노력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 버블이 오는 거예요.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쌓아두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뭔가 좀 생산해내는 생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효과적이긴 한데 국내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 며칠 전에 그 종묘 회사 아시아 종묘 우리 방송 잠깐 했었는데. 아, 씨앗. 네. 예, 뭐 이제 에너지 전쟁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 이런 종묘 회사들이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럴 수도 있죠. 기대감. 그러나 현실은 아, 많이 빠졌어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종목 상담 했었던 거니까 사실 어젠가 그젠가 그렇구나. 옛날에 어제. 종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로열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지. 꽃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걸 그렇게 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발하는 데까지가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물론 미국 시장이 오늘 어제 또 올랐는데 오늘까지 오를 것이냐 아니면 오늘 좀 조정을 적당히 받을 것이냐. 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조정 쪽인 것 같긴 한데. 미국은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미국은 좀 많이 올랐고 한번 차트를 볼까요? 미국은 이건 중국이고요. 다우. 미국은 잘 가고 있기는 하긴 하거든요. 추세도 좋고 빠졌던 거 다 회복하고. 이거 다우 맞죠? 나한테 다음 물어보면 하나. 안 되죠. 아니 제가 이게 진짜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사실 많이 반등했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고점이라고 치고 여기 저점이라고 치면 뭐 하락폭이 한 중간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딱 중간이었었는데 그죠? 여기보다는 올라왔죠. 하지만 여기 좀 막힐 가능성 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우도 혹시 오늘 한 번 더 오르면 조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60일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착은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뭐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고 기업들 실적으로 또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꺾인 게 바로 원복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단기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미국 시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저항대 부분에서 1차적인 좀 저항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항상 저 수요일날 출연하면 수요일날장 빠진 적 거의 없죠. 그런가요? 매일 올랐어요. 진짜 우리 저 양봉 하 대표하고 날짜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국내는 항상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 저는 솔직히 슈팅할 줄 알았거든요. 네. 슈팅하면 얼른 팔아야지 그랬는데 슈팅이 안 돼서 얼른은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이게 어디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대외 변수가 조금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랑 원자재 가격들 좀 조정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원자재 버블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4월달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다 보니 국내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다만 한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문제가 정말 확실히 해결되는 기미만 나오면 대형주들한테서는 좀 슈팅은 조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수가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지수보다는 계속 종목을 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종목도 상대적으로 먼저 간 종목을 보면서 덜 올라간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 그렇게 해서 매매하니까 최근에 괜찮더라고요. 요게 갔는데 요게 안 갔네? 뭐 이런 느낌? 제가 뭐 한샘이나 뭐 그다음에 뭐 하츠나 NX나 뭐 리바트나 이런 가구주들이 딱 튀는데 딱 봤더니 LG 하우시스 혼자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잘 만들어서 딱 샀거든요. 그때 그 다음날 갑자기 5% 이상 딱 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다 이것저것 올라가는데 테크윙만 안 올라갔네? 그래서 테크윙을 샀더니 바로 7% 올라가 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 변칙적인 매매이긴 하지만 1등, 2등이 갔을 때 못 따라간 3등, 4등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종목 공부 좀 많이 해서 좀 찾아내는 전략. 그렇다고 뭐 이상한 개별주 잡주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호했었던 그런 그래도 실적이 있는 실적이 그런 바탕이 기업들 되는. 위주로 해서 조금 매매하는 전략.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IT 섹터에서도 그런 흐름 계속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게임도 좀 바닥은 좀 잡혀가는 느낌 이런 부분들. 뭐 자동차야 뭐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은 자동차들도 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유효한 구간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잘 가고 있는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이런 부분들. 엔터도 마찬가지죠. 1등, 2등 갔으니까 좀 중소형급의 엔터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3, 4회 등 이런 것들 찾아서 좀 매매하는 전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중에서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종목들. 제가 그때 혹시 오리온 샀다라는 말 여기서 안 했었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서.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것도 9%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많이 빠졌는데 남들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은 좀 맞춰줘야 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대부분 많이 한 40, 50% 이상은, 그러니까 40, 50%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의 한 40, 50% 정도는 올라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한 40, 50% 정도 못 올라온 종목들이 남아있으니 더 오를 종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 또 그런 부분들 좀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덜 오른 종목,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겠고요. 오늘 보시면 러시아 문제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원자재 관련주들 다 급락하고, 그죠? 건설주 빠지고. 자동차도 일단 올랐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철강주, 뭐 철강 금속류들, 그다음에 건설주, 뭐 조선주 이런 거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 유가 상승이나 러시아 문제 때문에 유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차분히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섹터하고 종목 이런 대응이 좀 순환적으로 빨리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지수가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거기서 좀 스톱하는 전략. 왜냐하면은 네, 그리고 개별주들도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오히려 좀 정상적인 타이밍, 정상적인 종목들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너무나도 태바주들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허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에이 그래 그냥 수급에 따라 투자하자 이게 또 마인드가 그러다가 또 진짜 된통당하는. 맞아요. 왜냐면 내 거 안 가는 거 팔아가지고 잘 가는 거 따라갔더니 잘 가는 건 조정이고 내 거는 반등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건 기다리면 나한테 순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냐 늦게 가냐의 싸움일 뿐이지 끝까지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그런 개별주 급등하는 종목에 눈 돌리지 마시고. 저는 그런 종목 안 봐요. 그런 종목을 안 보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 왜 그런 종목 쫓아가서 먹으면 되지 왜 안 보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 사놓고 화장실도 못 갈 거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치. 언제 급락할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어저께 농담 삼아서 그게 있었는데 에디슨 EV랑 관련되어 있는 UNI라는 회사가 있어요. UNI라는 회사가 이름도 뭐 에디슨 어쩌고 바꾼다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가 요새 맨날 급등했었거든요. 그 돈이 그 쌍용차 사건 터지고 있는데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한가를 간 거예요. 두 번째 하한가. 그래서 야 하한가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상한가를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조 부장님이라서 조 부장 이거 봐 하한가에서 상한가를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이 조금 있다 보니 봐 마이너스야 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한 걸로.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진짜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때 가서 정말 진검승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지금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또 그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상담이 들어왔죠. 네, 네. 한번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얘기하실 때 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 3대를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앞쪽을 봐야 얼굴이 화면에 이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이쪽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아, 진짜?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드려요. 아, 어떡하지?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럼 이쪽만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몰려있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여백개미가 너무 많은데. 아시아는 동양은 여백임이죠. 동양화의 네. 정면만 봐야 되겠네, 무조건. 자, 대표님처럼 저 안 카메라 봐야겠네. 두 번째 가운데하고 가운데. 이쪽 가운데하고 있고 우측. 요 카메라를 중간쯤을 보면 가장 예쁜 각도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청자분 에어부산, SK네트워크스, KMW, 쿠쿠홀딩스 5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5종목? 예, 하여튼 고민인 종목이죠. 네. 네, 한번 좀 살펴봐 네, 주세요. 이분도 그렇게 하셨었어요. 메일 보내주셨는데 앵커님이랑 케미도 잘 맞아서 재밌다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 보면은 이 종목의 비중은 작잖아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고민되는 그렇지, 종목들인가 봐요. 고민이니까 네. 보내주죠. 네, 고민돼서 보내주신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비중만 놓고 보면 고민할 비중은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비중만 놓고 보면 고민할 비중은 아닌데 보시면은 뭐 에어부산은 뭐 항공주고 당연히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종합상사주고 뭐 요새는 뭐 렌트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예전에는 뭐 다 했었거든요. 뭐 주유소도 하고 SK 네트워크스가 다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KMW는 정말 속상한 종목이고 아, 그다음에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5G 중에서도 가는 종목은 또 가요. HFR이라는 종목은 엄청 갔어요. 실적이 최근에. 바탕이 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린다, 뭐 인프라 투자한다, 뭐 이러면서 그건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락한 섹터 안에서도 주인이 있는 종목은 확실히 가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KMW는 좀 이상하게. 저도 솔직히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막 빠지려고 생각을 안 왜냐면 해봤었거든요. 사실 5G의 대장주 아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대장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쿠쿠 그 나오는 쿠쿠가 뭐 예전에는 밥통만 했었지만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소형 그렇죠. 가전들을 다 하니까 거기 이제 홀딩스니까 이제 지수회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뭘 볼까요? 가장 고민되시는 종목을 봐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만 놓고 보면 에어부산이 2,400원대고요. 잠깐만요. 가격적인 부분만 한번 볼게요. (2,400원대) 손해도 별로 아니에요. 견딜만 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 충분히 넘어가고 2,500원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하셨네요. 네, 항공주 이거 아시아나 그 자회사 쪽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00원 저항이긴 한데 거기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조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상으로는 한 2,300원. 335원이잖아요. 한 2,300원만 계속 잘 유지가 되면은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SK 네트워크스. 근데 진짜 이분은 비중이 다 작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서 혹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이외에 혹시 한 30종목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왜냐면 지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에어부산. 네, 네. 그럼 SK 네트워크스도 5,096원. 네, 한 10% 정도도 아니네요. 한 8% 정도 손실이 나신 건데요.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기술적으로는 여기 5,000원 딱 매수가 정도가 저항일 것 같긴 해요. 1차적으로 올라오면은 그 가격대에서 한 번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KMW 이게 제일 고민일 것 같기는 느낌적인데 KMW 다른 분들보다는 손실이 없네요, 별로. 기본적으로 KMW는 5만 원대 이하에서 샀으면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이건 KMW 그 정말 고점에 물린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 고민 아닌 이거 가지고 고민이에요. 물렸다 그러면? 예. 이거는 진짜 KMW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5만 원 이하에서 산 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때 좋다고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저도 제 거 있거든요. 이거 조금 아직도? 안 팔았어요. 저는 원래 안 팔아요. 그러면서 무슨 맨날 손절하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공식적인 손절인 거고 아니 저도 고객 거는 다 그렇게 하지 그 룰에 맞춰서. 근데 저는 제 계좌는 열이 받아가지고서 너 진짜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비중이 이게 100%면 계속 들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있으니까 들고 있긴 한데 진짜 너 어디까지 빠지냐. 왜냐면 제가 이 정도면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진짜 바닥이겠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완전 미쳤다 그랬거든요. 이 주식.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때 트렌드가 안 맞으면은 시장에서 받쳐주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터졌죠? 그러니까 5G 투자를 막 안 하니까 더욱더 힘들어진 건데, 뭐 미국도 이제 계속 5G 슬슬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 생각하는데, 5G 업체들이 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해외에서 오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분 때문에 이제 실적 때문에 다운되기 시작했고, 국내에 이제 5G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5G 폰 잘 안 터지잖아요. 그죠? 말만 5G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5G 폰을 앞으로 많이 팔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했었고, 통신사들도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5G 업체들이 실적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KMW도 이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주가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일단 바닥은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KMW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과는 상관없이 한번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주가 자체는 좀 바닥은 나온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단 하락인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진짜 그때 많이 빠졌네. 네, 제가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때 금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월화 중에서 저점 나올 거다 그랬는데 딱 저점 찍고 꽤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 KMW가 급발진을 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4만 원 보이시죠? 요 4만 원 전후하는 가격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르죠. 언제 갑자기 뭐 5G 붐이 불어서 다시 또 돈이 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조금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실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 사줘서 조금 위안이 되네요. 연기금 다 팔아놓고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요새 조금 올라오니까 손절매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이 그걸 좀 받아주고 있는 상태. 진짜 외국인인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태라면은 3만 원 안 깨면 유지하시고 4만 원 전후하는 흐름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좀 실적 조금 변화되는 거라든지 리포트 나오는 것들 조금씩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쪽 이격도를 이쪽 더 줄여내리는 그런 흐름까지 되려면 시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이걸 끌어내릴지, 아니면 급등했다가 터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을 돌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근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4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까지는 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현 수준에서는 3만 원 안 깨면 좀 유지하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신청자, 주린이 50대 중반 여성이시라고, 현금으로 물타기 또는 종목 추가 종목이 많아지면서 금액이 커졌다. 현재 네. 손실액은 20% 정도. 네, 맞아요. 아, 근데 주식이 네, 6, 8, 14 종목. 이 가운데서 비중이 큰 SK바이오팜하고 현대차 오뚜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좀 많이 봤으니까. 네. SK바이오팜, 오뚜기. 네, 맞아요. 현대차. 네, 맞아요. 이분도 주식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친구분들이랑 주식 얘기하다가 나도 할게 뭐 이러면서 해서 물리셨대요. 그래서 계속 사다 보니까 힘들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현재 손실액이 한 20%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비중이 제일 큰 게 SK바이오팜. 네, 뭐 현대차, 삼성전자. 나름 여기 보면은 다 우량주들이거든요. 여기 비중 작은 것들은 뭐 그렇지만 뭐 만도가 어제는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한원 시스템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네이버는 뭐 네이버도 비중이 작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나쁜 것들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수소 쪽이고 여기는 뭐 태양광 쪽이고,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오뚜기, 바이오팜 나름대로 다 우량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 바이오팜이랑 이제 오뚜기 한번 볼게요. 사실 저도 개미인가?
저 SK 바이오팜 저도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전에 이거 주식 챔피언, 이거 가장 가능성 높은 그 주식 챔피언 해가지고 황희연 팀장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최후까지 살아남은 종목이 이걸 거예요, 아마. SK 바이오팜이요? 네. 저 솔직히 좀 약간 이해한데 오늘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올라왔거든요. 사실 저는 SK 케미칼도 지난주에 막 이제 제 온라인 고객들한테 이거 한번 사볼 만하다. 망하지 않으면 바닥인 것 같다.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날 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SK 바이오팜이 진짜 이게 좀 들어올 때부터 덩치가 컸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뇌전증 약도 그렇고 뭐 수노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기대치가 다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또 바이오다 보니까 더 빠지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돌아올 것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나오는 리포팅만 보더라도 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좋아진다.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실적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기대를 해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10만 원이면 바닥이다 생각해서 제 친구한테 야 바닥이다 좀 사볼래 이래가지고서 샀는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만 원에 샀는데 좀 올라갔었어요. 안 빠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이것도 오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 생각했을 때 좋아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지금 시장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SK 바이오팜도 뭐 그냥 이상한 바이오 아니고 신약이 있고 그 약들이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계속 수출 계약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기금이 그래도 요새 꽤 꾸준히 사주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마구 팔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팔기도 하지만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여기서 살짝 팔았지만 그 전에 사놓은 게 많았잖아요. 지금 8만 원대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바닥선 수급은 좀 튼튼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좀 보유하시고, 뭐 솔직히 뭐 제가 막 이거 강추하는 건 아니어도 장기 투자용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제가 원래 좀 SK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좀 지주회사 SK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뭐 이상하게 SK자 들어가는 걸 자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또 막 댓글에는 뭐 CEO가 뭐 이렇게 뭐 별로다 막 이런 거. 최태원 회장? 네, 별로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싫어하지. 지금 뭐 부인하고 관계도 아직 해결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 SK도 좀 아까도 지주회사 좋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좀 지주회사라는 거에 좀 관점을 맞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SK 바이오팜은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 보니 지금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이평선들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조용히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이제 10만 원 부근에 걸릴 수는 있어요. 여기 10만 원 부근에 이게 걸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라면은 한 8만 원 정도 되겠죠. 8만 원 정도를 단기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유하고 계시고요. 신규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조정이 나올 때 8만 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해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대는 이제 10만 원이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서 12, 3만 원 정도 가면 판다. 일단은 거기 좀 매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3만 원 부근에서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 돌파가 안 되면서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조금씩 낮아진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사실 요새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밀린 가격대니까 12만 원대 중반에서 13만 원대 그 부분이 이제 최대 저항대고 단기적으로는 좀 10만 원 회복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0만 원 부근 올라오면 조금 매물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 보시고요. 가격이 딱 13만 원이네요. 매수가 가면 일단은 파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가 딱 저항대예요. 저항대. 거기 왜냐면 여기서 가려고 폼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저항대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3만 원. 만약에 물리 계신 분들이라면 단가를 한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이하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은 한번 팔았다가 다시 그 다음 액션 취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여기 갭 있잖아요. 이 갭도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메꾸러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위쪽에 갭이 있는 건 다 메꾼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중에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적도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 부분을 믿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뚜기도 요새 무슨 게맛살들도 많이 올랐던데. 게맛은 네가 뭐지? 게맛을 알아 이건가 아닌가? 그 러시아 때문에 이제 대구살 막 이런 거, 그다음에 크랩 이런 거 못 들어오니까 게맛살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뚜기는 뭐 그런 쪽은 아니고 코로나 시대 때 좀 많이 좋았었잖아요. 네. 뭐 얘네는 그 레토르트 식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밥도 있지만 쌀밥도 있지만 뭐 3분 카레부터 시작해서 3분 짜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만 놓고 보시면 오뚜기는 사실은 조금 이미지가 좀 좋은 기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뚜기라고 옛날에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만 놓고 보시면 한 요 정도. 이 부분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좀 그렇죠? 되게 시기열을 넓게 길게 보고 네. 지지선을 네, 저항선을 맞아요. 찾네요. 차트 공부하실 때 그림이 단순하게 이렇게 짧은 구간만 보면 이게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를 모르는데 멀리 보면은 이 주식이 바닥인지 위로 갈 종목인지 하방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지 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 차트를 보실 때 먼저 큰 그림을 봐놓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시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오뚜기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흘러내리고 고점이 지금 얼마예요? 146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44만 원이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만 봤다 쳐요. 아까랑 느낌 다르잖아요. 고점 어딘지 모르잖아요. 1년 정도만 그죠. 봐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대응은 단기적으로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리밸런싱은 그래서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뚜기도 마찬가지겠죠. 음식료 업체들이 다 지금 원가, 원재료 이런 부담들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오히려 하이트라든지 뭐 롯데칠성, 뭐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만은 뭐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뭐 오늘 실적 안 좋을 거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방 경직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면은 그래도 먹거리는 견디거든요. 하지만 원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도 힘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걸 마냥 가격에다 전가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체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체 식품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마냥 내 원가 부담을 소비자가로 전가시킬 수 없다라는 단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음식료 섹터주들이 지금 힘든 구간이고 원가 부담이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뭐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드는 오뚜기 제일 유명한 게 뭐지? 케찹도 그렇고 3분 카레?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3분 카레. 오뚜기 밥도 그렇고 여기도 뭐 즉석 식품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좋았다라면은 지금은 그 반대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지 집에서 3분 카레 끓여 먹기보다는 그쵸?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오뚜기 같은 경우도 주가는 일정 부분 좀 바닥이 나온 느낌이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음식료,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방금 그어드렸었던 60만 원대가 저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55만 원 부근을 최대 저항으로 인식하시고 일단 단기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아니, 기아란다. 현대차. 아, 이분 현대차도 있었나요? 네, 현대차 아, 14% 맞다. 비중인데 간단하게 지금 이제 오늘 뭐 좀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이냐 뉴스에 의한. 아, 현대차는 진짜 마음 아픈 종목이에요. 저는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만 해결되면은 슝슝 달려갈 것 같았는데 사실 뭐 지금 원가 부담 생기잖아요. 자동차도 철강 가격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소비자가의 계속 자동차 가격이 전가되다 보면은 자동차를 그냥 지금 타고 다니고 조금 더 타고 다니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은 전동화, 자율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이쪽 수요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수요줄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는 좋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급
이런 부담 때문에 차량이 빨리빨리 못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이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원가 부담은 계속 생기는데 그걸 뭐 마냥 다 이제 차가격에 반영시키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도 사실 있죠. 러시아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판고를 돈을 뭐 제대로 루블화로 받게 된다라면은 현금화 시키기 힘든 구간도 분명히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은 가장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리스크가 해결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기아도 흐름 괜찮았었거든요.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계속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여기 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 그때 다 박스로 그려드렸었죠. 지금은 일단 낙폭과대 인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16만 원을 완전 바닥, 그 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7만 원대를 지지대.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변동성이 있을 때 17만 원만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면은 어차피 배당도 주는 회사기 때문에 좀 모아가기 전략, 만약에 신규 저점에서.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모아가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난번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셔야 되겠죠. 마냥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깨지면 그건 진짜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을 지지선대로 하시고 17만 원 정도 안 깬다라면은 뭐 모아가기 전략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60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데는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뭔가 확실한 이 회사를 확 끌어올려줄 만한 뭔가 획기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면은 요 이평선들 풀린 거를, 지금 이격이 크잖아요. 지금 이격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 이격 풀린 거를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박스권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현대차도 삼성전자만큼이나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7만 원대를 저점대로 하고 뭐 지금 18에서 뭐 19만 원대를 저항대로 하는 좀 박스 흐름, 그걸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시간을 잡아가면서 뭐 수급이 조금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 외국인은 오늘 좀 사기는 샀어요. 연극인도 사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파는 거죠. 오늘 올라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단 바닥선은 좀 잡혔다라고 봐주시고, 뭐 최대 저항은 20만 원, 21만 원 여기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 계속 박스로 움직였던 요 구간을 최대 좀 저항대로 생각하시는 전략. 요 구간에 매물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 가격대에서 많이 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왜냐 바닥을 잡고 갈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태 터지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반도체 수급 더 안 풀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 더 한번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그걸 목표가로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니까 17만 원대에서 모아가고 그 가격대 가면 한번 매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뒤에 시장 상황이랑 추세를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자 40대 초반 가장이신데 현금 비중 관리,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셨고 네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5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가중에 60%가 거의 57%가 네이버 카카오네요. 맞아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분석만 좀 하죠. 네. 네이버는 근데 평단가가 41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14만 6천 원이에요. 요거 조금 보면서 갈게요. 41만 원, 14만 6천 원. 엥? 왜 안 넘어가지? 아, 네. 네이버. 저는 네이버는 나쁘지 않게 생각되는데. 카카오도 뭐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거라는. 근데 지금도 저희 큰 그림 보잖아요. 큰 그림만 보면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저항선이. 그렇죠.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1파, 뭐 2파, 3파, 4파, 5파까지 끝나고 하락 A, B, 뭐 C 뭐 이런 정도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파동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커머스 쪽에서도 워낙 좋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역량 계속 발휘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 30만 원 정도는 지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죠? 아, 제가 뭔가 잘못 눌렀어. 네, 41만 원에 사셨다. 그러니까 다 여기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조정받고 또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네이버는
여기서 막 매수 추천은 안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좀 매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30만 원 요 부분 때 이탈했을 때 한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가격대는 괜찮아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여기 좀 바닥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쵸 3번 정도 저점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3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확실히 네이버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60에서는 넘어선 상태죠. 요 60에서 넘어섰고 요거 돌아가려면 여기서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60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61선이라는 건 석 달치잖아요. 석 달치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에 이 평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한 2달? 뭐 이 정도는 걸리는데 이 2달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면 주가가 급등하면서 확 돌리는 가격 평균적인 부분이 있겠고 그게 아니다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35만 원과 뭐 33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 전환하는 스타일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격 과다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 좀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보면 금융투자 쪽, 이건 증권 쪽이잖아요. 증권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이버는 일단은 뭐 매수가가 41만 원이시니까 좀 기다리시는 전략.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신 건가? 그렇죠. 좀 비중이 있으시죠. 30 몇 프로 정도 되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는 좀 여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우니까 좀 갖고 계시는 전략.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혹여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면 한 31만 원대 정말 시장 상황 때문에 혹시 31만 원대로 들어온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매수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한번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은 일단은 41만 원이 뭐 못 갈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37만 원, 8만 원 요 구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37, 8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해 놓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왜냐면 그 정도 가면 한 팔았다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면 그 정도 가면 한 팔았다가 다시 눌림목일 때 다시 재매수해서 그 갭을 먹는 그런 대응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자꾸 자회사 상장 얘기가 나오니까 카카오 뭐 모빌리티인가요? 그런 상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카카오도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뭐 먹튀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플랫폼 사업 이런 부분들 조금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M이랑 뭐 카카오 엔터가 뭐 SM이랑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만 회장이 너무 좀 요구가 과다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과다할 거면 그렇게 요구할 거면 왜 팔어 그 회사를? 그러니까 안 그죠? 팔겠다는 의지인가? 아니 이게 뭐 기사에서 보면은 가격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근데 나 같으면 열받아서 안 살 것 같아요. 그게 파는 거예요? 그냥 잠깐 맡겨두는 것 같은 느낌? 안 살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고 살 사람은 그래도 사요. 그런가요? 그 살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지. 일단은 그렇긴 한데 지금 일단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좀 괜찮아요. 오히려 네이버가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카카오가 좀 더 가볍게 가더라고요. 그렇게도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네이버에 점수를 주는 분이 많은데 네, 맞아요. 어쨌건 반등이라든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카카오가 훨씬 가볍게 희한해요. 왜냐면 카카오는 지금 자회사 괜찮은 것들 다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이버 대표도 무임금으로 가야지 될까요? 그러면 좀 빠르게 아 그런가? 움직일까? 주가를 맞아요. 이분이 15만 원대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월급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가? 아니 주가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이 주가도 아직 성에 안 차시겠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 카카오는 싸게 산다고 사신 분이 한 12, 3만 원대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싸게 산다고 사신 분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먼데 어쨌든 간에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아직도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카카오는 또 지주회사처럼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조금 지금 흐름은 네이버보다 조금 더 좋은 편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카카오도 이거 분석해 드릴 때 여기 줄도 그어져 있잖아요. 제가 그은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은 거잖아요. 요 가격대에서 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중기 추세 돌아가는데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이버보다는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한 12만 원
네, 여기까지는 조금 한번 1차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12만 원에서 뭐 오버슈팅 돼서 조금 더 간다라면 13만 원까지 간다라면은 제가 이걸 갖고 있으면 한번 팔 것 같기는 해요.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을 형성했을 때 되사든지 아니면은 안 사고 좀 지켜보든지 그때 가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많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카카오가 기술적으로는 등간 뭐 차트로만 봤을 때는 12만 원에서 12만 원대 중반까지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뭐 막힌다라면은 여기서 많이 막히겠죠. 11만 원. 네. 그래서 나는 뭐 밑에서 물 타가지고서 단가 낮아져서 11만 원에 팔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11만 원에서 뭐 조금 오버슈팅 됐을 때 그런 때를 조금 매도 찬스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 그래서 아무튼 12만 원이 좀 막힌 자리라는 거, 요거 부분만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고 대응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오면 다시 재매수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조금 추세의 변화 과정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카카오는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40대 초반 가장이신데 감정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현금 비중 관리가 안 된다. 이게 사실 연결되는 거죠. 혹해가지고 금세 사고 후회하고. 그러네. 홧김에 안 팔잖아요. 홧김에 안 팔잖아요. 그렇지. 또 기분 나쁘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하여튼. 맞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돈을 번다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시장에서는. 예.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저도 막 손님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이브 있잖아요. 하이브 이거 언제 팔아요? 그러면 저는 팔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뭐 엊그저께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올라왔는데 팔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팔지 마세요. 뭐 아침에 되면서 계속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 이게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정작 내가 갖고 있어. 오늘 10,000원이나 올랐네. 그럼 얼른 만 원 팔아야지. 올랐으니까 팔아?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속담이 이게 다 이게 선조들의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컨설팅은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나는 개미라고 하면 조금 비하는 것 같지만 저만 해도 그렇게 단기만 올라오면 얼른 팔아야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흥 SEC라고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진짜 바닥에서 잘 샀어요. 근데 한 6% 올라오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팔았더니 엄청 가더라고요. 자, 저기 이거 뭐라 그러지? 자비판? 아니 그래서 진짜 막 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까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LG LX 하우시스거든요. 제가 이거는 샀어요. 지금 한 5%? 네, 요 정도 수익이 나는데 내가 너는 진짜 안 팔아볼래? 막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여기도 보면 이제 상승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6만 4천 원이니까 참아본다. 그럼 어차피 건자재는 갈 거다. 지금은 뭐 원가 부담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도 뭐 샤시 만들고 뭐 바닥재 뭐 이런 거니까 뭐 목재값도 많이 오르고 철강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가구 인테리어 섹터는 1분기에는 안 좋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정책 효과를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버텨본다. 그럼 한샘도 뭐 1분기 실적 안 나오면 그때 사야지. 뭐지? LX 하우시스. LX 옛날에는 하우시스. LG 하우시스였는데 지금은 뭐 부엌 가구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해요. 바닥 가구도 하고 다. 그래서 아무튼 싸게 샀으니까 이번엔 진짜 안 팔아야지. 막 이제 이러고. 계속해서 추적 관리해서 다 저 한 달 후에 어떻게 수익을 올리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보면 많이 빠진 것들은 좀 사보고 싶은 건 있는데 많이 빠진 것들을 이상하게 사면 왜 자꾸 조금만 먹고 팔죠? 근데 자. 그게 종목보다는 시장이 조금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렇지. 그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알면은 또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또 맞아. 그냥 무식하게 아니야. 뭔가 진중하게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 그래서 끝까지 수익을 먹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예, 변동성이 단기에서 보면 되게 힘든데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가 살 때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그걸 가지고 뭐 매번 뭐 사고 팔고 해서 몇 프로씩 먹었대. 그런 분이 있었대요. 우리 네네. 남석관 대표님이 슈퍼개미 네네.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해봐야 그때 가격이 한 100만 원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몇만 원씩 먹으려고 그걸 사고 팔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죠.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5천만 원 돈 되는데 저도 옛날에
코스닥 초창기 때 주식 그때 몇 종목 앉았을 때인데 제가 지금의 KB 전신이죠. 국민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본 거예요. 그때 한 20%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과감하게 손절하고 코스닥에 가서 샀다 팔았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 복구해놨는데 가만히 있었어도 KB 국민은행이 다 거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만 보면은 힘든데 정말 중장기를 보면 기업들이 제자리 제같이 찾아가니까 뭐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다 힘든 종목들 많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뭐 가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나중에 실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시기들이 오니까 뭐 마냥 버텨라 그러면은 다들 그런 소리 나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다 경험에서 나와서 드리는 맞아요. 말씀이니까. 네, 그 쉬운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다가 포기하지. 장기 투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해내야 돈을 번다. 그 어려운 거에는 이러이러한 과정. 앞에 늪이 기다리고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그러나 이걸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큰 돈을 번다. 맞아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면 또 나가고 마무리하면 나가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또 우리 또 재미지. 우리 박 부장님의 또 그 다음 열정. 주부터는 좀 좋은 종목도 많이 골라올게요. 그래요, 그동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종목 안 골랐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3개는 꼭 갖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서 네.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좀 봐드리지만 또 우리 부장님이 맞아요. 시장에서 좀 이거 괜찮게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추천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한 힌트를 얻기 위한 맞아요. 저 맨날 이거 나도 갖고 있는데 이거 나도 손해봤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주식 되게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되게 그래도 못하는 것 전문가인데. 응. 저 엄청 잘 가는 종목 많이 있는데 제가 맨날 근데 좀 약간 실패본 종목들 그런 거 좀 교훈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좀 기대해 볼게요. 새 종목들. 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7시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박수 치려는 나 하면서 이거 나 나침 좀 많은데 참 고민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박현상 차장, 김민수 대표, 민재기 팀장, 하창봉 대표, 함정남 차장, 우리 박진희 부장님도 이렇게 해서 아침 방송 우리 8.15 가족분들이 정말 그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저 가지 언제 출연하기로 한 거예요? 몰라 명단에 있으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있잖아 줌 이러한 것으로 뭔가 좀 알차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부족하더라도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출범을 하고요.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8.15 머니톡 가족분들이 정말 우리가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족한 것들을 자꾸 캐치해서 보완해 가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 그러한 것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장중 12시 라이브 방송 때 김민수 대표와 함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모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취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